안녕하세요. 다들 시댁이랑 사이가 어떠신가요? 제가 톡톡 사연에 사연을 쓰는 줄 아는 남편이 옆에 붙어서는 이것저것 훈수를 두네요. 뭐 사연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느니 사람들이 확 이끌릴 만한 문구로 처음 시작을 열어야 재미없는 얘기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나요? 남편이 옆에서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고 지금이야 저도 웃기도 하고 타박도 하면서 그 얘기 다 들어주고 있지만요. 사실 저희는 얼마 전까지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심지어 이렇게 금술이 좋은데 어떻게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냐고요? 오늘 제가 톡톡 사연에 제보해 드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동서랑 시누이 중에 누가 더 미우세요? 둘 다 밉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여쭤봐서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분명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동서의 입장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시누이의 입장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전 자신 있게 시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으로 시집을 오면서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시누이가 딱하고 안쓰럽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죠. 괜한 짜증을 내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릴 때에도 어렸을 때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챙겨줘야 할 섬세한 부분들을 챙김받지 못했으니 저러는 것도 이해가 된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시누이와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은요. 단순히 저만의 노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뭐 잘잘못을 따지고 되도 않는 고자질을 하려고 사연을 제보한 건 아니고요. 저도 억울한 건 어디다 풀고 살아야죠. 소녀가장의 팔자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저 어렸을 때부터 죽어라 고생만 했거든요. 큰딸로 태어나서요. 제가 그냥 가장이구나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분명히 얻은 것도 있었고요. 그 뒤에도 제 인생이 순탄치 않고 힘들기만 했었는데요.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전 내가 너무 고생을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얘기하는 분들이 결국 잘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것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교를 할 수 있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절도 없었어요. 그냥 생으로 무식하게 힘들기만 했었거든요. 막노동이 생업이었던 아버지, 시장에서 일을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 남들처럼 못 살아도 그래도 내 식구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됐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을 하러 나갔던 아버지가 2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신 이후로 가세가 크게 기울었어요. 그런 사고 하나에도 가세가 쉽게 기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싶네요. 당장 허리가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머니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저와 동생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동생보다 몇 살이라도 더 많잖아요. 누워서 꼼짝도 못하시는 아버지 병간호도 제가 해야 하고 아직 옷 앞뒤가 어디인지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동생도 제가 돌봐야 하지. 그렇게 일찌감치 철이 들어버렸던 거죠. 저도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요. 자려고 누우면 아 지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초등학생이 사는 게 너무 지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놀이터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막 떠들고 노는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리는데 저는 몸이 아픈 아버지 상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우리 집은 언제쯤 나 같은 게 이렇게 빨빨거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말 그대로 먹고 살 만한 집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었던 동생은 그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누나의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마냥 해맑기만 해서 제 속을 더 터지게 만들었었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몇 푼이 전부, 아버지의 허리는 차도를 보일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얼른 일어나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야 가족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이런 소리라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 희망을 놓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요?
내가 지금 일어나 봤자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너네도 나를 보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가장이라고 속으로 욕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희생했던 시간은 생각하지도 않고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하루는 그렇게 원망으로 서서히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지쳤겠죠. 집에 돌아가면 새끼들은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엄마가 언제 오나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큰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에 고됨이 점점 더 얹혀 있는 게 엄마와 비슷한 얼굴로 변해가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쩌게요. 그 당시 저희 집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찾아올 구석이 보이지 않았던걸요. 매일 집안에는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엄마는 어린 딸한테 손이 닿지 않는 등에다 파스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전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엄마 등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그 정적이 너무 싫고 괴로웠습니다. 집이 너무 싫었지만 한편으로 가족들이 너무 안쓰러웠죠.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커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엄마가 조금은 일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 아빠도 제대로 된 병원에 가기 시작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짜증을 내는 집안 모습도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항상 제 머릿속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 어린 나이에도 억척스러운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에게 여상을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그냥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였어요. 어떻게든지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업을 해야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일찌감치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한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했다고. 나도 저 선배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그런 당연한 것들이 가장 부러웠던 시기였어요. 집에는 아직 철이 들지 않는 동생이 자기는 대학에 들어가서 뭐 춤을 출 거네, 연예인이 될 거네. 그런 얘기로 또 한 번 저의 복장을 터지게 했지만 그냥 이렇게라도 꿈을 꿔볼 수 있다는 게 마냥 기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크지 않은 월급, 처음으로 교대 근무라는 것을 하게 됐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간 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텃세가 가득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자판기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던 나이 많은 여자 직원분들이 우르르 몰려오셔서는 여기는 일을 하고 소위 말해 어느 정도 짬이 차야 앉을 수 있는 자리다. 딱 봐도 아직 신입 같은데 어떻게 여기 앉아서 쉴 궁리만 할 수 있냐. 다그치시더라고요. 가뜩이나 교대 근무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고된 하루인데 말도 안 되는 텃세까지 견뎌야 하니 출근을 하고 나면 언제 퇴근을 할 수 있나 시계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랑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괜히 사람들이 제 얘기를 이상하게 옮기고 그런 소문이 와전되어서 성격이 어쨌네 저쨌네 말을 지어내는 것을 들을 바에는 직장 안에 마음 기댈 곳 하나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관심이라고 다른 애들과 마찬가지로 관두겠다고 울고불고 얼마 못 버티고 관둘 줄 알았던 제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도 않는 모습에 흥미를 금방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같이 들어온 친구들은 진작에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다 다른 공장으로 일자리로 옮긴 상황이었지만 전 지금 따박따박 월급 잘 들어오는데 괜히 일하는 곳을 막 옮기고 싶지도 않았고 설령 관두더라도 1년은 채우고 퇴직금은 받고 관두겠다는 생각 때문에 더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아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우중충, 그렇다고 출근을 해도 즐거운 일 하나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됐습니다. 남들은 청춘을 하루하루 아깝게 여기면서 즐겨야 한다고 하던데 이딴 게 청춘이면 낭비해도 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속으로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단합도 안 되는 직원들 굳이 뭐하다가 또 쓸데없는 짓 한다고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직장만 들어가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힘들었던 생활도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힘들었던 일상이 조금 더 색다른 방향으로 힘들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옥에서 노를 저어봤자 조금 더 앞서 나간 지옥일 뿐이구나.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얼마나 대단한 곳에 들어갔다고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 마냥 드라마틱한 일들을 기대한 거니. 하고 자조적인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래도 적어도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즐거움 반, 사람들이랑 쓸데없이 친한 척을 하고 억지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반,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고 야유회에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회사에서는 다른 라인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과도 친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 부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 직원과 무작위로 마구 섞어서 버스를 배정해 줬습니다. 다들 회식이니 행사니 오며 가며 얼굴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들어오고 나서 딱히 사람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저는 덩그러니 버스에 홀로 앉아 있었고 그때 자리 없으면 앉아도 되냐고 얘기를 하면서 엉덩이를 쓱 붙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굳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어요. 신입이냐고 물어보는 얘기에 고개만 끄덕거리고 더 말을 걸까 싶어 창문에 머리를 기대면서 얼른 자는 척이나 했을 뿐이었죠.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싫어서 잠깐 자는 척만 하려고 했던 건데요. 요 며칠 계속해서 퇴근을 연달아 했어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탓일까요? 일어나니까 버스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라고요. 제 위로 누구 것인지 모를 잠바가 곱게 덮여져 있었지만 혹시라도 일행을 놓쳤을까 초조한 마음에 잠바고 뭐고 얼른 벗어던지는데 포스트잇이 팔랑거리며 한 장 떨어지더라고요. 피곤한 것 같아서 심부름 시켰다고 얘기해뒀으니 자다가 일어나면 연락하라고. 합류할 장소를 알려주겠다고요. 아마 아까 옆자리에서 자려고 눈을 감기 직전까지 신나게 말을 걸었던 그 직원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황급히 연락을 해서 마중 나오신 그분을 따라가 야유회 장소로 얼른 합류를 했죠. 오랜만에 그렇게 마음 편하게 푹 잔 곳이 겨우 회사 통근버스라는 사실이 웃기지만 그 와중에 정말이지 상쾌한 제 몸이 더 웃기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자는 척 하는 줄 알고 있었대요. 어지간히 얘기를 하기 싫은가 보다 했는데 머리를 댄 지 3초도 안 돼서 코까지 골아가면서 자길래 어떻게 깨우냐고. 저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잠바로 잘 덮어놓고 사람들한테는 심부름 시켰다고 얘기해서 본 사람 없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창피하며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더라고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푹 숙이고 감사하다고 그랬죠. 아유, 무서워서 장난도 못 치겠네. 코 골았다는 거 장난이에요. 너무 조용히 자서 죽은 줄 알아가지고 코 밑에 손 넣어볼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는 척 하지 마요. 자는 척 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할게요. 플랜트부 오민영 대리예요. 신입이죠? 회사에서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첫인상이 정말 별로였어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말이 많냐고 생각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야유회에서는 버스에 앉았던 대로 짝을 지어서 게임이든 뭐든 시키는 바람에 좋든 싫든 하루 종일 남편이랑 뭘 같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이 야유회라는 것도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건지, 아니 그냥 인생이 뭐가 그렇게 신나고 재밌기만 한 건지 저한테 이것도 재밌지 않냐 저것도 재밌지 않냐 솔직히 좀 재수없었다고 해야 하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저보다 직급이 높지만 않았으면 저 바로 침이라도 퇴 뱉고 너 혼자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살아서 좋겠다 잔뜩 비꼬고 회사 그냥 나가버렸을걸요. 그 정도로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또 한바탕 술판이 벌어졌죠. 살면서 술을 마신 게 한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또 같은 부서 직원들은 이런 데까지 와서 텃세를 멈출 생각이 없는지 막내인 저에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기도 하고 제가 뻔히 술을 못 마시는 걸 아니까 저한테 언니들이 따라주는 술은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 마셔야 한다면서 누가 봐도 소주를 잔뜩 타서 투명한 색깔의 소맥을 몇 잔을 연거푸 마시게 했죠. 그거 한 3잔 마시고 나니까 눈앞이 그야말로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이대로는 사람들 앞에서 꼴사납게 기절이라도 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좀 찬바람이라도 맞고 걷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또 숙소 입구에서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찮게 했던 지금 가장 보기 싫은 얼굴 1순위를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꼽을 수 있는 남편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또 그 표정요. 저를 언제 봤다고 또 저렇게 반가워하는 표정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무슨 이기지도 못할 술을 그렇게 마셨냐고 밖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자연스럽게 옆에 섰는데 저도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말이 툭툭 나오더라고요. 무슨 상관이시냐고. 저 혼자서도 알아서 잘 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남편은 뭐 전혀 타격감이 없다는 표정으로 지금 이 시간에 여자 혼자 나가면 술 취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자기가 이렇게 비리비리해 보여도 싸움 좀 한다면서 같이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지금도 남편의 말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어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힘이요. 그렇게 얼렁뚱땅 같이 밤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떠들어대던 남편은 반대로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적을 깼던 건 저였어요. 뭐가 그렇게 맨날 즐거워요? 사는 게 재밌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 대리한테 할 소리는 절대 아니죠. 술이 원수라고 제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배꼽을 잡고 막 웃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보이냐고요? 하루 종일 재미없는 농담 시시덕거리고 제가 그런 농담이나 받아줄 수 있는 여자로 보이나 본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 농담 따먹게 하고 싶으시고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실실 웃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전 속이 너무 좁고 이해해주기엔 인생이 너무 빡빡해서요. 누가 제 앞에서 그렇게 웃는 것만 봐도 배알이 꼬여요. 심성이 그렇게 못돼 먹었어요, 제가.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듣던 남편이 왜 그렇게 힘드냐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숙소 앞에 맥주 캔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전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옛날 얘기를 좀 하면서 회사만 들어오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기만 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그런 말이나 했겠죠 뭐. 제 얘기를 하나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 얘기 들어보고 자기도 저만큼 힘든 것 같으면 앞으로 웃고 다녀도 되냐고 허락을 받겠다는 겁니다. 허락만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본인처럼 좀 웃고 다니라고요. 그래, 네가 고민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냐 하는 마음으로 대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왜 그 나이엔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만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솔직히 주인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 얘기 같아서. 나도 아버지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내가 5살 때인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랑 같이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식구라고는 꼴랑 둘밖에 없으니까 어쩌겠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걔랑 나랑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난 허리가 아파서 누워있는 아버지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은데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그만이지만 돌아가신 분은 먼 수를 써도 다시 안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여동생이 오빠가 이렇게 뼈 빠지게 행복해도 웃고 슬퍼도 웃고 힘들어도 웃고 광대처럼 웃고 다니는 모습을 알면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얘가 또 더럽게 철이 없거든요. 그냥 난 어떻게든 얘 인생 책임져 보려고 열심히 사는 건데 얘는 그게 당연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어쩔 때는 왜 나만 이렇게 호구같이 살아야 하나. 나도 내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난 그럴 때마다 그냥 웃어요. 답답해서 뭐 하겠어요. 답답해하면 내 월급이 바뀌나?
답답해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 돌아오시나? 답답해하면 내 여동생이 정신을 차리나? 그냥 웃어야지 뭐 어쩌겠어. 적어도 내 마음이라도 다치지 말아야지. 그냥 그래서 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도 그냥 웃어요. 어차피 안 바뀔 거.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은 내가 지친 현실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웃으면서 그냥 살았구나.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남편 앞에서 죽는 소리를 하면서 인상이나 팍팍 쓰고 다녔던 제 자신이 너무 쪽팔린 거죠.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미안해하라고 한 소리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맥주잔을 부딪혀오는 게 너무 짠하기도 하고요. 그런 남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줬습니다. 고생이 했다고. 그동안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당신 참 힘들었겠다고요. 저희 마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가장 구질구질한 얘기와 함께 나누어졌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처음 얘기했을 때 엄마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남편의 됨됨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보다는 재정 문제 때문이었죠. 당장 여동생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너 결혼한다고 목돈 쓰고 나면 애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거고 결혼하고 나면 매달 집에 보내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런 이유로 결혼을 반대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낸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에 무슨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을 감히 했었던 건지 전 남편을 붙잡고 저랑 결혼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신 나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크게 손해보는 거라고요. 나 같은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않는 일인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부부란 것이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부부 사이에 폐를 끼치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모아둔 돈으로 조촐하고 작게 결혼식만 올리겠다. 처제의 학비는 제가 다 되겠다. 집에 들이던 생활비도 결혼을 한다고 끊는 일 없을 거다. 결혼만 하게 해달라. 무릎 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신나가지고 그러면 예물은 뭘로 해줄 거냐. 우리 식구가 몇 명이니까 한복값으로 얼마를 줘야 한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 그렇게 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마라. 마치 결혼을 하는 제가 저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양 말씀을 하시더니 남편의 얘기를 듣자마자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는 딸의 결혼을 가지고 한미천이라도 잡으려는 사람처럼 구는 모습이 저희 가족이지만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안 되는 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죠.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고 자기도 돌봐야 할 여동생이 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서 저희 집에 섭섭하지 않게 해야 할 도리는 모두 다 하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지참금 수준의 돈을 줘가면서 했던 결혼이었습니다. 미안해하고 창피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자기가 나이를 좀 더 먹었기에 단지 저보다 모아둔 돈이 조금 더 많았을 뿐이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 보내면서 부모님이 돼서 저 정도 바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저한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부모님을 원망한 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부부란 게 원래 그런 거라고요.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상대방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부라면 나는 과연 지금 부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나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을 위해서 앞뒤 따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인가? 많은 고민이 드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시집을 가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 같아요.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마음에 좀 걸리긴 하지만 나중 되면 그만큼 편한 게 또 어디 있냐. 시집살이 안 당해도 되고 재산이 뭐니 안 챙겨도 되고 얼마나 좋냐. 또 모르는 소리예요. 시댁에서는 시어머니라는 존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가 나는 시누이의 존재는 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마음껏 훈육할 수도 없는 불편한 자식이 하나 생긴 것 같은 느낌과 같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시누이를 보면서 처연하다는 생각을 했죠.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웠을까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처음에 저를 보자마자 새언니 같은 엄마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그동안 시누이에게 있었던 엄마라는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누이가 저를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과 함께 살면서 처음엔 말을 잘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통금 시간도 꼬박꼬박 맞춰 들어왔고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사고는 치지 않는 게 어디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본성을 잘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사는 시간이 길어지자 평소 본인이 오빠한테 했었던 행동들이 서서히 제 앞에서도 가감없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벌이가 조금 나아지긴 했거든요. 아버지도 부쩍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집에 용돈을 챙겨드리는 것도 말을 못했지만 꽤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었죠. 시누이와 함께 지내는 생활이 불편할 때도 있었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벌어서 시누이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하긴 했지만 그건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담스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기분이 상했던 건 시누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가계부 정리를 하는데 이상한 게 좀 있어가지고 혹시 나 몰래 생활비에 손댄 거 있을까? 아니, 따지라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혹시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돼서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시누이가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였나요?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저희는 월급을 공금처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일이 바빠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다가 시간을 내서 다시 관리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정리를 해도 금액이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한 10만 원, 20만 원 구멍이 난 거라면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남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가 보다 생각하고 모른 척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모른 척 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통장 내역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적게는 10만 원부터 크게는 80만 원, 100만 원까지 남편이 매달 돈을 생활비 공금해서 뽑아 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의 신변에 문제가 갈 만한 일이 생긴 건가 처음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소정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다니는데 자기 처지가 너무 비교가 된다고 정말 필요할 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내가 카드 하나를 발급해줬는데 대학생 신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카드로 대출을 받았던 모양이야. 자기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출을 메꾸겠다고 노력을 했던 모양인데 이자가 많이 불어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나한테 얘기를 했더라고. 당신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친정일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것도 걱정되고 소정이랑 당신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해서 얘기를 못했어. 어디 나쁜 데 쓴 건 아닌 모양이야. 한 번도 그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애가 아직 경제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실수한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날 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줄 수 없을까? 제가 하다못해 시집을 와서 시누이 육아까지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생각 없이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 카드로 덜컥 빚을 내서 쓴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그런 시누이가 아직 경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랬을 거다 감싸며 그런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도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몰래 생활비 통장에 손을 대서 해결하려 했던 남편에게 더욱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불같이 화를 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돈 관련된 문제는 초장에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막 화를 냈어요. 이렇게 한번 해결해주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문제 정도는 오빠가 해결해주겠지. 그걸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다고요. 남편도 그 얘기에 발끈하더라고요.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저희 친정이 어려울 때 자기도 도와주지 않았냐면서요. 똑같은 문제가 몇 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었냐고요. 어떤 분들은 보면서 제가 결혼할 때 남편이 도와준 돈을 따지면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냐. 왜 겨우 그거 가지고 깐깐하게 구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누이의 태도 문제였죠. 저는 남편에게 이걸 당신이 해결해 주는 건 알겠다. 지금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나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이 문제 아가씨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남편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전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저희 남편이 해결해 줄 거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시누이의 태도를 먼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씨, 얘기 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아가씨를 혼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 나이 때는 당연히 경제관념이 잘 잡혀있지 않을 수도 있고 쓰는 건 가벼워도 갚는 건 무섭다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가면 되는데 난 좀 걱정이 돼서요. 카드 내역서 보니까 오빠가 생활비 부족할 때 쓰라고 준 카드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치품을 사거나 유흥비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간 것 같은데 난 아가씨가 우리랑 같이 사는 동안에는 좀 빠듯하고 힘들더라도 꼭 필요한 거에만 돈을 쓰는 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힘들고 어렵게 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버는 이유가 아가씨가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어야 하니까 아가씨도 스스로 어려울 때 챙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카드 대출을 받아서 사용한 내역을 보는데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죠. 저 결혼하고 나서 명품 가방 한 번을 사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화점이며 술집이며 정말 생활비가 부족해서 썼다고 보이지 않는 결제 내역을 보고 저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제 얘기에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시누이는 알겠다고 자기가 이거 나중에 다 갚을 거라고 그렇게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얘기는 하지 않았죠. 솔직히 저희 집 식구들이 남편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있었고 남편이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했으니까 저도 이 정도 경고면 충분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때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쥐잡듯이 잡아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놨어야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도 카드 내역을 보니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고 시누이에게서 카드를 뺐더라고요. 적어도 남편 돈으로 사고를 칠 일은 없겠구나 했었는데 한 번 사고 친 사람이 이쪽으로 사고 못 친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사고 못 치면 다른 쪽으로 사고 치겠죠. 저는 오전 근무를 하는 주였고 남편은 오후 근무를 하는 주였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시누이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잘못된 걸 바로 알 수 있었고요. 애초에 남편이 출근할 시간이 됐는데도 시누이를 붙잡고 앉아있는 것부터 또 시누이가 뭔가 사고를 쳤구나 예감을 했어요. 저도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요. 시누이가 임신을 했대요. 이제 사고도 별의별 방식으로 다 치는구나 싶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테스트기만 해봤냐고 병원도 다녀왔냐고 아이 아빠는 누군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신우이가 남편보다는 저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편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캐물었을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입 꾹 다물고 있다가 그제서야 실토를 하더군요.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벌어보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길래 저희도 기특한 마음으로 응원을 했었는데요. 그 아르바이트를 했던 술집의 사장이랍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당장 아이 아빠 되는 사람 집으로 불러오라고 했죠. 남편은 이미 화가 나서 심해부가 될 사람이 오면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길래 제가 제발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참으라고 남편을 뜯어 말리고요. 얼마 있다가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며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희 인생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벅차고 힘든데 왜 지금 신우이 뒤치다거리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요. 아무리 이미 벌어진 일은 원망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이 와중에 또 감정적으로 심해부의 멱살을 틀어 쥐려는 남편을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애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물었습니다. 결혼식도 올리고 애도 낳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은 좋아요. 그런데 정작 물어보니 가게 역시 죄다 빚으로 오픈해놓고 얘기 들어보면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직 그쪽 집에 제대로 된 허락도 받아오지 못한, 아니 자기 집안에 만나는 여자가 애를 가졌다고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체 뭘 어떻게 책임을 지고 아이를 낳는 건지, 그것보다 무책임한 소리가 없다고 제가 크게 화를 냈어요. 꼴에 또 부부는 부부라고 자기들끼리 끌어안으면서 결혼식은 안 올려도 좋다고 시댁에 허락받고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겠다고 거의 통보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한 제 속도 속이지만 남편 속은 어땠겠어요. 물론 신우이의 일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굳이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것 같아 제가 연락을 하니 또 연락을 받대요. 제가 그랬어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하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다 절차란 게 있다고요. 그쪽 집에 제대로 허락받고 둘이서 다시 와서 오빠랑 저한테 허락받고 식 올리라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일단 도와주겠다고요. 그럼 언니가 오빠 화 좀 못 내게 중간에서 잘 막아주시면 안 돼요? 저 홀몸도 아니고 오빠가 그렇게 화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괜히 뱃속에 있는 애까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면 저도 오빠한테 가서 제대로 사과할게요. 정말 철없는 소리죠. 제 동생이었으면 당장이라도 바리깡으로 머리통을 팍팍 밀어버렸겠지만 남편은 이상하게 자기 여동생한테만 약한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여동생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일도 손에 안 잡혀 하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한숨을 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느니 철없는 신우이의 비위를 대강 맞춰주고 축의금 좀 더 한다고 생각하고 돈도 좀 보태고 그냥 남편의 걱정거리를 빨리 덜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 욕심도 있었죠. 언제까지 저도 얹혀 사는 신우의 뒤치다거리 하면서 엄마 노릇하면서 살아야겠냐고요. 오히려 빨리 제대로 된 결혼식을 시키고 이렇게 분가를 시키는 게 멀리 봤을 땐 저한테도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푼돈 쓰는 거에 아까워하지 말자고 나름대로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남편한테도 신우이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당신한테 와서 사과하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얘기를 하니까 겉으로는 이제 와서 무슨 사과고 허락이냐고, 그런 걸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었지만 그래도 내심 안도하는 눈치였죠. 신우이는 그렇게 제 눈치, 남편 눈치를 살살 보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사과를 하고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시킨 일이었던걸요. 저도 남편한테 이쯤 했으면 됐다고 이제 결혼 얘기를 제대로 해보자고 하면서 두 사람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살 신혼집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신우이는 그렇다 치고 심해부도 참 그 나이 먹고 얼마나 부모님한테만 의지해서 철없이 살았는지 모아둔 돈도 크게 없이 어떻게 무작정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한심하게 느껴지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거의 참을 인자를 새기듯이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화를 눌러 삼켰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식은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많이 드리고 이 돈은 추후에 아이를 낳고 신우이나 심해부가 차근차근 갚아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이 돈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신우이의 태도가 또 굉장히 건방졌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었으면 두 사람의 결혼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했을 게 뻔하고 오히려 두 사람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요? 그런데 값싼 가격에 무슨 웨딩 플래너를 부리는 것처럼 툭 하면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해서 여기도 한번 알아봐 달라, 저기도 한번 알아봐 달라. 사람 귀찮게 하는 통에 제가 전화로 버럭 짜증을 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웨딩 플래너를 구하던지 웨딩 플래너를 구할 돈이 없으면 두 사람이 발품이라도 파는 노력을 좀 하라고요. 결혼식 때 그 자리에 서지도 않는 애먼 사람 들들 볶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면서 되려 저한테 짜증을 냈어요. 이 정도로 물심양면 도와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바라는 건가 싶었죠.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 결혼식만 끝나고 나면 신우이랑 얼굴 맞대고 사는 짜증나는 일상도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우이의 그 진상짓도 조금은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것뿐이었겠어요. 정말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신우이를 시집 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혼수를 해주는데 보태주느라 돈도 엄청나게 썼어요. 그런 저에게 감히 물심양면이라는 단어를 논하는 것 자체가요. 신우이한테 되려 묻고 싶더라고요. 대체 네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고요. 아니면 어디 엿이라도 바꿔먹은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결혼식 당일에 터지게 됐습니다. 그 난리를 쳐대는 신우이였는데 결혼식 당일에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뱃속에 애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도 크게 화를 내지는 못하고 어지간한 진상은 다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전 회사 일까지 빼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메이크업 받을 수 있게 샵으로 모셔다 드려. 배 못 조이니까 드레스가 예쁘네 안 예쁘네 징징거리는 거 다 들어주고 있어. 물 가져달라면 물 가져다 드려. 뭐 덥다고 징징, 배고프다고 징징. 그래도 오늘 하루면 그런 징징거림도 이제 안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전날까지 출근을 한 덕분에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랑 메이크업을 받고 신랑 신부가 먼저 출발한 이후에 뒤이어서 예식장으로 출발을 하게 됐고요. 뭐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잘 있는지, 식장 안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전부 저희 몫이었습니다. 저희만 그런가요? 가족들은 축의금을 신부한테 직접 주기도 하잖아요. 따로 정산하지 말고 이 돈은 신혼여행 가서 쓰라고요. 아무래도 결혼식 비용은 신랑 측에서 많이 내다 보니까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쪽 부모님께서 정산을 한답시고 다 가지고 가실 것 같아 전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쓴다고 축의금 봉투를 챙겨가지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죠. 드레스를 입고 긴장이 되는지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 신우이를 보니까 밉기는 해도 또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나름 기특하기도 하고 속으로 이렇게 시집을 가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빌어주기도 했어요. 일찍 준비가 끝난 김에 같이 사진이나 한 장 찍자고 그렇게 신우이의 옆에 서서 사진을 한 장 찍고 신우이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받아요. 이거 축의금이에요. 축의금 받는 데다 내면 시댁에서 가져갈 것 같아서 이 돈 따로 챙겨뒀다가 신혼여행 가서 필요한 데 쓰라고요. 결혼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이제 시집 가고 나면 애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엄마도 못 되어주고 언니도 못 되어주겠지만 뭐 새언니가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도 마냥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빠한테도 얘기 못하겠다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맛있는 거 사들고 갈 테니까.
알겠죠? 나름대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신우이의 행동 때문에 저 결혼식장에서 충격받아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길래 드디어 신우이도 철이란 게 드는구나 싶었는데요. 제가 뻔히 보는 앞에서 봉투를 열어서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 손가락으로 세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서는 돌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냐고요. 전 새언니가 오만생색을 다 내길래 무슨 돈 1,000만 원이라도 주는 줄 알았는데 고작 100만 원 주면서 이런 유세를 떠신 거예요? 언니, 내가 거지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 동생 결혼하는데 고작 100만 원? 기가 막혀 진짜. 신우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저에게 이런 돈 주고 그렇게 시끄럽게 옆에 붙어서 잔소리할 거면 다시 이 돈 가져가라며 봉투를 제 앞에서 흔들었고 봉투 안에 담겨있는 돈은 제 얼굴을 때리면서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죠. 이 집 구석과는 이렇게 인연을 끊는 게 맞겠구나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비명을 지르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끝내 믿고 싶지 않았을 텐데 자기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오빠 앞에서는 내내 착한 척을 하고 있었던 신우이도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마침 잘 왔네. 당신한테도 할 말이 있었는데 당신 동생이 하는 꼬라지 잘 봤지? 당신 동생 제대로 교육 못 시킨 건 당신 탓이야. 이번에도 그딴 식으로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제 지친다. 너 이 새언니가 너 결혼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감히 그딴 짓을 할 수 있어? 어? 네가 내 동생이 맞아?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고. 남편은 제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신우이에게 다가가 부케를 들고 있는 신우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한 번도 동생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저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신우이도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손을 올릴 수 있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너는 이제 내 동생이 아니라고 그딴 짓을 해놓고도 내 동생이길 바라냐고 신부 대기실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신우이는 차마 저희 뒤를 따라 나오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밖으로 나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다시는 저런 인간 동생 취급도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동안 당신이 했던 말 제대로 듣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랍니다. 동생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 저런 동생을 어떻게든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게 자기 가족까지 끊어내겠다고 울고불고 하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내칠 수가 있었겠어요. 고생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 그렇게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둘이 없어도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된 모양이더라고요. 다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우이는 신혼여행 대신 저희 집으로 돌아와서 내내 무릎을 꿇고 문을 열어달라고 빌다가 절대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남편의 기세에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저도 겨우 이 정도 충격으로는 신우이가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국 결혼식까지 했으니까요. 용서를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전 모르겠지만 남편은 신우이가 영영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신우이에게 받은 충격은 제가 감히 예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 무거울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 가족의 행복을 바라주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일까요? 세상에 둘밖에 없어서 평생 서로 의지했던 두 사람, 신우이가 하루라도 빨리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저희 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동서가 한 명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서가 저희 시어머니에게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초, 중, 고 모두 같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첫 짝꿍이었던 남편이 인생의 마지막 짝꿍이 된 셈이죠. 남편과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같이 등교하고 같이 하교를 했어요. 아주 어린 꼬마 때부터 매일매일을 같이 놀았으니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들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고 묻는다면 다 같이 휴가를 맞춰서 여름 휴가, 겨울 휴가를 갈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기쁜 일을 함께 한 만큼 슬픈 일도 함께 했어요. 저희 엄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던 날도 울음에 지쳐 잠든 저를 안고 장례식 내내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들이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에게 남편과 시부모님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저는 대학교도 같은 대학교에 붙어서 대학교도 같이 다녔죠. 물론 서로 진로 방향은 달라 다른 학과에 들어갔지만 12년을 함께 등교했던 것처럼 대학교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군대를 가겠다며 머리를 아주 짧게 밀고 왔던 그날 남편은 제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군대를 가는 지금 고백한다는 게 너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담백하게 말하는 남편의 고백이 오히려 그 어떤 요란스러운 고백보다 좋았던 전,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무사히 제대하고 오라는 말만 했어요. 사실 그때부터 저희 연애는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군대에서 전화 기회가 생기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했고요. 휴가를 나와도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저와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나중에는 시부모님이 제게 남편의 안부를 물을 정도였죠.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할 무렵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던 남편도 없이 먼저 사회에 뛰어들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계속해서 마주해야 하는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다르고 낯선 환경에서 유일하게 익숙했던 남편에게 저는 많이 의지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도 막 복학을 하고 달라진 학교 생활을 하느라 많이 어지럽고 지쳤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찡찡거리며 힘들다고만 하는 저를 챙겨주느라 애썼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점점 익숙해지는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에 제가 안정을 찾아갈 때쯤 남편도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각자 일하는 분야가 다른 만큼 가끔씩은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고 그걸로 인해 싸우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은 그 다툼을 이겨내며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제일 좋아하셨던 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하느라 바쁘셨던 일찍 돌아가신 제 어머니 대신 저를 챙겨주셨던 저희 또 다른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순간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내 딸이 되는구나.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바쁘셨던 저희 엄마 대신 매일매일 예쁘게 머리도 빗겨주시고 따서 묶어주시면서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어요. 어쩜 이렇게 예쁜 공주가 다 있을까? 우리 지혜 그냥 이모딸 할래? 네, 저는 이모딸도 하고 우리 엄마 딸도 할래요. 아유, 예쁜 공주. 아유, 예뻐라. 어릴 때는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고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정말 엄마에게 하는 짓이 아양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고 했거든요. 사실 어머님께서는 딸이 아주 간절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태어나기 전에 딸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100일도 넘기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일 때문인지 딸을 계속 낳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 다시 뱃속에 아기가 생겼지만 남자아이였고 그 남자아이가 남편이었죠. 남편을 낳고 3년 후 다시 아이를 가졌지만 둘째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딸이 보고 싶어 셋째를 도전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아 딸을 갖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는 또 다른 제 엄마가 되어주셨습니다. 새벽 일찍 일하러 나가야 하는 아빠가 혹시라도 식사를 못하고 가실까봐 일부러 반찬을 많이 했다며 냉장고에 먹기 좋게 넣어주셨고, 제가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갈까봐 남편을 시켜 저를 데리고 와서 아침밥도 차려주셨죠. 저와 시어머니는 피만 안 섞였지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본인의 아들인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으니 시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지극정성을 아셨던 시아버지도 당연히 저희가 결혼을 해야지 누가 결혼을 하냐며 허허허 하고 웃으셨고요. 엄마, 아버지, 저희 결혼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부모님들 속 안 썩이고 잘 살겠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결혼을 해야지. 너희들이 결혼을 안 하면 세상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니? 드디어 내게도 딸이 생기는 거예요, 여보. 세상에, 아우, 이렇게 예쁜 딸이라니. 너무 행복하구나. 아유, 누가 보면 우린 형제가 아니라 지혜 누나가 우리 집 외동딸인 줄 알겠다. 옆에서 툴툴거리면서도 도련님은 진심으로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하해 줬어요. 근데 사실 나도 지혜 누나랑 형이랑 언제 결혼할지 너무 궁금했어. 근데 형이랑 누나랑 결혼하면 난 누나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거야? 형수님? 그렇지. 재경이 넌 이제 지혜한테 형수님이라고 해야지. 어우, 형수님이라니. 이상해. 그냥 난 누나라고 부를래.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저희 아빠에게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빠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의 짐이 하나 덜어지는 느낌이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아빠, 우리 잘 살게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네, 아버님. 저희 절대 양가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눈에 눈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위라면 당연히 결혼 찬성해야지. 너희들이 언제 결혼 얘기 꺼내는지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 아빠도 당연히 너희 둘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분 좋게 웃으셨고 약 2주 뒤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서 맛있는 밥 먹으며 오순도순 상견례도 끝냈어요. 아무래도 두 가족들이 워낙 알고 지낸 세월이 길어서 상견례보다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두 가족이 사이좋게 밥 먹는 시간이었죠. 이제 정말 사돈이네요, 사돈. 그러게 말입니다. 그동안 먼저 떠난 저희 집사람 대신해서 엄마 빈자리 없이 지혜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정말 가족이 된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두 분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이고 사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야 저희 집사람이 하자는 대로 했는 거고 저희 집사람이 옛날부터 누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반찬을 원래 만들던 거 재료 조금 더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밥은 원래 차리던 밥에 밥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건데 뭐가 어렵냐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돈. 반찬이야 원래 만들던 거에서 더 만든 것뿐이고 밥상이야 원래 있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린 게 끝이에요. 저희야말로 매번 감사했죠. 별로 힘들지 않았던 일인데 계절마다 과일, 고기, 좋은 약재들을 항상 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자식 챙겨주신 두 분께 사례를 하고 싶었거든요. 아유,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자라서 두 사람이 짝이 되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만큼 경사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 오늘 차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저랑 기분 좋게 한 잔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사돈과 한잔하려고 차도 두고 왔습니다. 한 잔 받으시죠? 이러시면서 두 분이서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술을 드셨어요. 저와 남편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의 앞에 놔주며 밥을 먹었고 도련님은 짝 없는 사람은 슬프다면서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떨었죠.
엄마, 세상에 바로 옆에 혼자인 내가 있는데 커플 티내는 것 좀 봐봐. 나 너무 외로워. 아이고, 그러게 엄마가 뭐라 그랬니? 너도 얼른 너희 형처럼 좋은 아가씨 데려오라고 했지? 너희 형 봐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지혜거리면서 지혜를 챙기더니 결국 지혜랑 결혼하는 거. 너도 딱 지혜 같은 애만 데려와. 알겠니? 이러시면서 앙탈 부리는 도련님을 까칠하게 밀어내시면서도 젓가락으로는 도련님 앞접시에 맛있는 고기를 집어주셨죠. 물론 도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제 앞접시에도 고기를 덜어주시면서 얼른 더 먹으라며 웃으셨고 저와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의 앞접시 위에 맛있는 고기와 반찬을 한가득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결혼식도 상견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비어있는 아빠의 옆자리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결혼하지 않으면 누가 결혼을 하겠느냐며 축복해 줬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은 아주 행복했죠. 크게 바뀐 것 없이 여전히 부모님같이 상냥하고 좋으신 시부모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주시는 아빠, 결혼했으니 이제 정말 형수님이라며 낯간지럽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형수님이라고 불러주는 도련님까지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언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그날도 다른 주말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친정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죠.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시부모님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설치며 시아버지에게 방금 깎은 사과가 꽂힌 포크를 드리는데 툭 하고 포크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어요.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진행된 뇌출혈은 곧이어 시아버지를 식문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저는 일도 그만두고 시어머니와 함께 교대로 시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했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저와 시어머니의 간호에도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시어머니는 많이 무기력해지셨어요. 워낙 금슬이 좋으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더 그러셨겠죠. 저희 부부와 도련님이 돌아가면서 시어머니를 보살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TV를 봐도 결국에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시어머니를 우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특단의 조치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 어머님 모시고 살자. 정말? 나야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려주면 너무 고맙지만 괜찮겠어? 뭐가? 난 우리 엄마니까 당신이 그런 말 해줘서 정말 고맙지만 아무리 당신이랑 우리 엄마랑 사이가 좋다고 해도 시어머니고 며느리인데 괜찮을까 싶어서. 아니, 난 오히려 너무 좋은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이러지 못한 게 지금 너무 후회가 될 정도야.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선뜻 남이었던 나를 데려다가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챙겨주시고 항상 깔끔하게 머리 묶어주시던 은혜 이제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말 하지 말고 어서 가서 어머님 모시고 와. 알았지?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저희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강제로 모시고 저희 집에서 살다가 이제 됐다며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시어머니를 설득시키는 걸 여러 번 한 결과 저희 부부는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려 세입자를 들여놓고 무대포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눌러 앉았어요. 아유, 됐다니까. 이제 너희 집으로 가. 언제까지 이 엄마 귀찮게 할 거니? 너희 정말 이럴 거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 부부와 같이 살수록 얼굴에 생기가 도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절대 시어머니에게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 걸 어필했습니다. 난 몰라. 나는 내 마누라 말만 잘 듣고 있는 것뿐이야. 저는 저 어릴 때 어머님께서 차려주셨던 밥 갚고 있는 거예요.
그 밥 다 갚기 전까진 이 집에서 나갈 생각도 없고 저희 이제 집도 전세 내놓고 세입자도 구해서 갈 곳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쫓아내시면 저희 당장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은 협박, 반은 애원을 하며 꿋꿋하게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죠. 저희의 이런 모습을 보신 시어머니는 결국 항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어머니와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으며 날이 좋은 때는 꽃놀이도 하고 여름에는 가까운 계곡으로 놀러도 갔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자며 시어머니와 도련님과 산도 탔고요. 겨울에는 날이 추우니까 집에만 있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며 남편이 사다 주는 군고구마, 군밤, 붕어빵들을 먹으면서 살았죠. 저희 아빠도 간혹 가다가 혼자가 된 사부인 걱정이 된다면서 인삼, 더덕, 도라지, 몸에 좋다는 건 다 사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완전히 거칠 때쯤 도련님이 결혼을 해야 한다며 저희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한다는 말에 이상함을 느낀 저희 부부는 주말에 도련님 집으로 찾아갔죠. 도련님은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되어서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방이라서 수도권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찾아간 아파트에 무슨 여자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여자 속옷이며 구두, 가방, 화장품 같은 것들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집이 남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부부가 사는 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과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안방 앞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다가 제가 용기를 내어 안방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에 안방 안에서 잠시 인기척과 함께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도련님과 처음 보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뭐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쫙 찢어진 눈, 깡마른 몸에 묘하게 툭 튀어나와 있는 배, 한눈에 봐도 성질이 장난 아닐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여자 옆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있더군요. 저는 재경이 형입니다. 이 사람은 재경이 형수 되는 사람이고요. 처음 뵙는 분이신데 누구세요? 사실 이렇게 묻지 않아도 대충 무슨 사이인지 의심은 갔지만 저도 남편도 콕 집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괜히 어림짐작하고 싶지도 않기도 했고 내심 저런 사람이 제 동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재경 오빠 가족 되시는 분들이세요? 저 재경 오빠 아기 임신한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툭 튀어나온 배를 들이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여자친구도 아니고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아기를 임신한 사이라니. 도련님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는 저희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 한숨을 바로 옆에서 들은 여자가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짜증을 내더군요. 그래가지고 땅 꺼지겠어? 왜?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마치 치와처럼 사납게 지저대는 여자의 모습에 저는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순하고 밝기만 한 우리 도련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머리만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도련님과 대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도련님 좀 데리고 나가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생각보다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고 도련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옆에 있던 여자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여자는 자기 눈치를 살피는 도련님의 모습에 깔깔 웃더니 그렇게 하시라며 도련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누가 보면 제가 오빠를 강제로 잡고 있는 줄 알겠어요. 아, 근데 나가는 건 제가 할게요. 제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한 여자와 도련님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옷을 챙겨 입은 여자가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고 하며 깔깔거리며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헬쑥해진 도련님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도련님은 한숨을 내쉬더니 저와 남편을 식탁에 앉히고는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영주 말대로야. 영주가 내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해야 돼. 임신? 결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형이 널 아는데 너 저런 사람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하고 돌아다녔길래 갑자기 임신 얘기가 나오고 결혼 얘기가 나와. 전 흥분하는 남편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좀 미안하지만 뱃속의 아이 정말 도련님 아이 맞아요? 내가 그동안 도련님 여자친구를 몇 명을 봐왔는데 저 영주라는 사람은 그전 여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질문에 도련님은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잠시 뒤 고개를 든 도련님은 차마 고개를 들고는 할 수 없었는지 고개를 푹 다시 숙이고 말했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영주랑 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갑자기 여자 무리가 와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술 마신 친구들 말로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술집으로 2차 가자는 걸 뿌리치고 집에 간다고 하고 가게를 나갔다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술도 못 마시는 놈이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가지고 여보 그만 나도 미치겠어. 그래도 어떻게 내 아이 가졌다고 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아기 아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둘 다 그만. 어찌 됐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주워 담는다고 담을 수 있겠어요? 둘이 목소리 커가며 싸우는 것보다 수습을 해야지. 어차피 낙태는 불법이라고 하지도 못해요. 저 여자분도 자기 인생이 있을 텐데 한번 잘 얘기해봐요. 꼭 결혼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도련님은 제 말에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있으니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기는 꼭 낳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남편은 이 황당한 상황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후회의 늪에 빠진 도련님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도련님 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도련님과 여자는, 아니 동서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얼른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저희에게 동서와 아기의 존재를 알리자마자 급하게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상견례 때에도 동서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짧은 미니 원피스에 화장은 아주 진하게 해서 도저히 상견례 자리에는 어울리는 패션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쩝쩝 소리를 내며 예의 없이 먹는 행동까지 저와 남편은 입맛이 뚝 떨어져 그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집은 해주실 거죠? 최소한 25평 이상은 해주셔야 돼요. 아기 태어나기에는 오빠가 가지고 있는 집은 좁거든요. 당당하게 집까지 해달라는 동서의 말에도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런 상스러운 태도의 동서를 보고 놀라시진 않으신 것 같았죠. 사실 저희가 도련님을 만나고 온 그날 바로 시어머니가 놀라시지 않게 미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적당히 마셨어야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된 얘기라고 하던데 임신했다고 재경이는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언제 알았니? 저희도 오늘 알았어요. 갑자기 도련님이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길래 저희도 이상해서 오늘 도련님 찾아갔거든요. 이미 둘이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아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도련님이 같이 살자고 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잘못은 술 먹고 멍청이처럼 일저지른 재경이가 잘못이지. 그 여자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던데 재경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만 걱정되네.
안 그래도 그동안 도련님 만나봤던 여자분들이랑 워낙 느낌이 다른 사람이라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어머님. 도련님도 상대방이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련님은 마음을 굳힌 것 같으니까 어머님도 만약 도련님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 마음 단단히 먹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절대 어머님 혼자 만나지 마시고 저 아니면 이 사람이랑 둘이 만나세요. 아셨죠? 저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어머님께 절대 동서와 단둘이 만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도련님께서는 어머님과 동서를 따로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예의는 아니지만 차라리 상견례 장소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집은 당연히 저희 딸 명의로 해주실 거죠? 우리 딸 임신시켰으면 당연한 거 아시죠? 동서가 누굴 닮았는지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생김새부터 해서 말투까지 쏙 빼닮은 동서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집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는지 결국 입을 열었죠. 아니, 저게 해도 너무하시네요. 재경이가 잘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수 씨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아주버님, 지금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찌 됐든 제 뱃속에 재경 오빠 아기도 있는데 동생 아기를 가진 사람한테 어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나마 뱃속에 재경이 아이가 있어서 참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너무 재경이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거 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럼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고 우리 귀한 딸 임신시킨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경이 혼자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재경이 잘못으로만 몰고 가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재경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새살림 시작하는 거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때문에 25평 이상의 집으로 이사하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됐어요. 누가 아주버님께 집 사달라고 했어요? 전 어머님께 한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그 좁은 집에서는 못 사니까 큰 집 해주시던가 지금 어머님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 몫으로 해주시든가 해주세요. 당돌하게 말하는 동서의 말에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못했고 도련님은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군요. 어떻게 그 자리가 끝났는지도 모르게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 정말 재경의 아기일까? 침대에 누워 서로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이 툭 하고 뱉어내는 말에 저는 놀라서 얼른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게 거짓말이겠어? 나도 미치겠다. 진짜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내 동생한테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다 꿈이었으면 좋겠고. 여보가 그러면 도련님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만해. 나도 도련님이랑 동서랑 결혼하는 거 반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방법이 없잖아. 재경이 자식 결혼한다고 하면 주려고 모아놨던 돈 있었는데 도저히 그 돈은 못 주겠다. 상견례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걸 봤는데 이걸 주면 그 욕심에 욕심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주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하나뿐인 동생이니 좋든 싫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물론 나도 그렇게 대놓고 욕심 가득 부리는 사람 처음이고 그런 사람 너무 싫지만 어쨌든 엎질러진 물이니까 이렇게라도 담을 수 있도록 해봐야지. 결국 남편은 도련님만 따로 집으로 불렀습니다. 도련님이 오시자마자 시어머니는 도련님의 등짝을 수차례 때리시고는 한숨을 내쉬면서 소파에 덜썩 앉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물을 한 잔 드리고 그 옆에 앉아 도련님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건 아니에요. 그 남편이랑 저랑 도련님 결혼식 하실 때 주고 싶어서 그동안 모은 돈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이 결정될진 몰랐지만요. 그래, 형수 말대로 너 결혼할 때 주려고 우리 부부가 모은 거니까 너 알아서 써. 너도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만약 재수 씨 뱃속에 아기만 없었으면 나 이 결혼 반대했을 거다. 책임질 일을 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도 마냥 죄인처럼 있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그만하고 어떻게든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안 그래? 형, 정말 고마워. 그날 도련님은 집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남편이 준 통장과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찬을 들고 다시 본인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겨울이 깊어진 12월 어느 날 동서와 도련님은 결혼을 했어요. 사실 지금이야 혼전 임신이 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알려져서 좋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꼭 하와이로 가겠다는 동서의 뜻에 따라 서방님과 동서는 하와이로 떠났고 저희 집은 아주 잠깐 정말 짧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서방님과 동서가 돌아온 그날부터 평화가 깨진 건 두말하면 입이 아팠죠. 결혼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 동서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서방님은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동서가 가지고 있던 빚을 갚아줬습니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구해서 우선 이사를 했지만 그렇게 되자 동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 집에 와서 엉엉 울며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 큰 돈을 빚졌지만 그래도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좁은 월세방에서 어떻게 지내요? 세상 떠나가라 우는 만삭의 동서에 처음에는 달래도 받고 마침 저희 부부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분들이 일이 잘 풀려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하셨으니 거기로 들어가서 돈 좀 아끼라고 해도 집이 20평은 너무 작다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뱃속에 아기만 없었다면 강제로 끌어내서라도 집에서 나오게 했을 텐데 차마 뱃속에 아기 때문에 끌어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양손 무겁게 아침부터 찾아온 동서가 서방님까지 앞세워서 이제는 이 집에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대신 이제 제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라니. 동서 곧 있으면 아기도 태어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는 필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렸지만 동서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아 진짜 제가 어머니 알아서 잘 모실 테니까 이제 형님은 신경 끄시라고요. 형님 뭐 어머니 재산에 관심 있으셔서 일부러 지금 점수 따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전 결국 이런 동서의 등살에 밀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했어요. 때마침 남편의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결정하게 돼서 남편의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저는 동서에게 시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수차례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정말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해. 알았지? 이제 겨우 다시 밝아지셨는데 언제 또 우울해하실지도 모르니까, 응? 부탁할게. 혹시나 어머님께서 나 찾으시면 꼭꼭 연락 주고, 알았지? 저의 이런 물음에 동서는 네네 이러면서 대충 대답하더라고요. 전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갈까 했지만 어머님께서 모르는 동네로 가는 것도 싫고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함께했던 이 집을 떠나기 싫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옮겨 남편을 따라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사한 집은 시어머니의 집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어요. 저는 떨어진 거리만큼이나 매일매일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어머님 잘 계시죠? 저희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어디 가시지 말고 저희 기다렸다가 맛있는 거 먹어요. 아셨죠? 아이고 됐어. 매주 피곤하게 왜 계속 오고 그래. 너희도 주말엔 쉬어야지.
아이, 참. 아이, 그런 서운한 말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어머니한테 받은 밥 다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여기 와서 사시지. 아, 그럼 저한테 못 받은 밥 다 채울 수 있을 텐데. 아이고, 그 밥상 다 채우려면 어림잡아도 10년은 더 남았을 텐데. 됐다, 됐어. 그럼 주말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11시에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처음 몇 개월은 어머니와 아주 연락이 잘 됐습니다. 아무래도 동서가 만삭이고 그랬으니 혹여나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 배웅도 해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껄끄러웠지만 같이 살아보니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그렇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도 했고요. 아무래도 뱃속에 아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나 보더라고. 행동이랑 말투는 거칠어도 애는 참 좋은 아이인 것 같다. 어제는 내가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주방에서 만삭인 몸으로 움직이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그동안 걱정했던 게 모두 거짓말처럼 아주 착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랑 남편이랑 이사하면서도 엄청 걱정했거든요. 서방님이 일 나가시면 동서가 어머님 괴롭히는 건 아닐까 했는데 오히려 잘해준다는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고 동서가 좋아하는 음식들 포장해서 집에 같이 가서 저녁 먹어요. 그날도 어머니랑 점심 먹고 동서에게 줄 음식을 포장하는 사이 서방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지금 영주 지금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고 있어. 형도 얼른 엄마 모시고 병원으로 와. 네,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동서와 아기는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했고 약 한 달 정도 조리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가 집으로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이 장기 출장으로 약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일이 생겼어요. 저와 남편은 출장을 좀 미루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승진이 달렸다는 도련님의 말에 제가 도련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는 동서 케어하면서 시댁에 지낼 생각도 했었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말리시고는 저와 남편 서방님을 따로 불러 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야 어쨌든 이제 재경이 아기도 태어났으니까 이 집은 작은 애한테 출산 선물로 줄까 한다. 엄마. 그래요. 이 집은 엄마 거니까 엄마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세요. 나는 누구를 주든 상관없어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저는 이미 어머님께 충분한 사랑과 마음 받았으니까 이 집은 누가 가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재환이랑 지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구나. 작은 애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깔끔하게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잠을 자는지 눈을 감고 있길래 저도 잠을 자려고 했죠. 잠이 들락말락하고 있는데 남편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일까? 누구 말이야? 재수 씨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일까? 우리가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건 아니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 하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했잖아. 우린 한 번도 동서랑 같이 살아본 적이 없고 동서 첫인상이 좋지 않았으니까 계속 의심만 한 거지만 어머닌 다를 수 있지. 왜 재수 씨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엄마 집을 탐냈잖아. 난 왜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릴까? 에이, 설마 그 집 때문에 어머님한테 잘했다고? 몸도 무거운 사람이? 그냥 우리가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놀러 갈 때마다 꼬박꼬박 마중 나오는 사람인데 너무 그러지 마. 또 모르지. 같은 나이 또래들한테는 좀 틱틱거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남편을 달래가며 잠을 청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주 주말부터 어머님과 잘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손주 봐야 한다며 오지 말라는 짧은 문자만 와 있었죠. 느낌이 이상해서 서방님께도 전화를 걸었지만 서방님도 동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저는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좀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동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동서, 나야. 잘 지내지? 아, 네, 잘 지내요. 귀찮다는 듯이 대답하는 동서의 전화에도 저는 괜히 긴장이 돼서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어머니는 잘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동서, 우리 이번 주에 한번 갈 생각인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기 선물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선물이요? 선물이라는 말에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밝은 음색에 저는 곧바로 대답했어요. 조카 태어났는데 우리가 선물 해줘야지.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우리가 선물 사서 들고 갈게. 에이, 원래 아기 있는 집에는 오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선물만 보내세요. 가지고 싶은 건 문자로 보낼게요. 이러면서 끊으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다음 대답을 뱉어냈습니다. 그래. 동서가 문자 주면 내가 사서 보낼게. 그리고 어머님 한 번만 바꿔줄래? 요즘 어머님께서 손주 보는 재미가 있으셔서 그런지 연락도 안 되네. 어머님 좀 바꿔줄래? 하지만 이내 뚝 하고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돌처럼 굳어서 전화를 받던 그 자세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할 말만 하고 끊는 동서의 성격이 잘 보여주는 전화 예절이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저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못하게 막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결국 불안한 마음에 일하고 있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당장 시어머니 댁으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반차를 쓸 테니 같이 가자고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가 지금 반차 쓸게. 당신 혼자 어떻게 간다고 그래? 아니, 당신 올 때까지 못 기다려. 우리 어머니 잘 계시는지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나도 엄마 잘 계시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니까, 응? 그럼 당신도 어머니 댁 앞으로 바로 와. 난 택시 타고 먼저 가 있을게. 남편에게 단호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타이밍 좋게 오는 택시를 잡아 시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로 가달라고 기사님께 말씀드리고는 불안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용수철처럼 택시에서 내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죠. 그러고는 숨을 가다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짧게 띵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는 짜증이 가득 섞인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가요, 가. 이번엔 조용했는데 왜 그래요? 잠시 뒤 희미하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열렸습니다. 동서는 문 앞에 선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인상을 쓰고 자신의 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더군요. 그러고는 한껏 짜증을 내면서 물었습니다. 형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어찌나 앙칼지게 물어보던지 순간 깜짝 놀란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죠. 내가 시댁에 오겠다는데 동서한테 말하고 와야 돼?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님 어디 계셔? 여기가 형님 시댁은 맞지만 엄연히 제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외출하셨어요. 가세요. 이러면서 저를 밀치는 거 아니겠어요? 방금보다 날카롭게 대응하는 동서를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저는 있는 힘껏 동서를 밀쳤어요. 동서는 안간힘을 쓰며 버티다가 결국 밀렸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최악의 집을 마주했습니다. 더러운 기저귀들이 쌓여 있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를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 쌓여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게다가 누구의 옷인지 모를 옷들과 함께 소파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술에 취했는지 술 냄새를 풍기며 나체의 몸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순간 최악의 상황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화장실 문도 열어보고 작은 방이며 안방의 화장실 문도 열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있지 않으셨어요. 동서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외출하셨다니까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경비원 분께 다 여쭤보고 왔어. 엄마가 외출 안 하신 지 좀 됐다고 말이야. 너 우리 엄마 어디에 숨겼어? 저는 앙칼지게 말하는 동서보다 더 앙칼지게 말하며 동서를 쏘아봤습니다. 그 순간 다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따라 주방에 있는 보일러실로 향했어요. 굳게 닫힌 보일러실 문을 열자 쿰쿰한 먼지 냄새와 함께 그 좁은 곳에서 눈에 피멍이 든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얼으며 숨어 계시더라고요. 활짝 열린 문에도 나올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아기만 달리는 모습을 보고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기만 달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품에 꼭 끌어안고 동서를 찢어 죽일 듯이 째려봤죠. 동서는 잠시 움찔거리는가 싶더니 소파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깨우려는 듯이 빠른 걸음으로 거실로 향하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걱정하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일 거라고 생각해 저는 냅다 소리를 질렀죠. 여보, 나 여기 있어, 보일러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곧이어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더니 도련님과 남편이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은 소파 위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남자를 보고 넋이 나갔고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를 찾아 주방에 들어와 제 품에 안겨있는 시어머니를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곧장 뒤로 돌아 주먹을 꽉 쥐고 동서를 쏘아봤고 동서는 남편의 그런 눈빛에 쫄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안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다 무슨... 도련님이 엉망이 된 집안과 나체의 남자를 번갈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함께 남편 차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가는 거에 잠시 머뭇거리셨지만 이내 저희를 따라 나오셨고 저희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얼굴에 난 상처 외에도 몸에 생긴 타박상이 맞아서 난 상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료 기록을 떼어서 동서를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그와 동시에 저희는 시어머니의 마음에도 상처가 났을 거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센터를 예약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어요. 도련님은 도련님 나름대로 집안이 엉망이었던 것과 그동안 이웃집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때리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 등을 듣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던 민원들과 술에 취해 나체로 소파에서 자고 있던 남자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를 해서 남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남자는 직장도 없는 백수로 동서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사기를 쳐온 사기꾼이었어요. 동서가 남자를 물어오면 사기를 쳐서 남자에게 돈을 뜯어낸 일종의 꽃뱀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도련님이 다음 타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련님이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을 알고는 결혼 후 이혼을 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왕창 뜯어낼 생각이었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아기도 유전자 검사 결과 도련님의 아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도련님은 곧바로 동서와 남자를 사기죄 및 사기 결혼으로 신고를 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집 밖을 나가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후 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짧은 시간 강한 폭력과 공포를 느끼시면서 다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쾌유를 위해 매일매일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도련님도 동서와 이혼하고 아기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죠. 아직 고소는 진행하고 있어서 끝이 난 게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사건을 겪으면서
어느 사람에게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조심하라는 마음으로 글솜씨도 없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